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도 이제 저번 날 시간에 이어가지고, 변진 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 변진 관련된 내용은 한 18년도인가 17년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몇 페이지 펴보면 동양사 심화자료편 펴보세요. 자, 여기 동양사 심화자료편 펴보시면, 잠깐만요. 저희 적어놨는데 이것도 날라갔네요. 267페이지 펴보세요. 267페이지. 자, 절도사의 등장과 당제국의 붕괴 보죠. 자, 이 절도사 체제의 등장은 부병제도의 어떤 붕괴하고 연계돼 있어요. 이 부병제도가 이제 붕괴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 모병제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모병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절도사가 이끌었던 그런 이제 군대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절도사 체제 등장 배경은 절충부가 경조부와 그 주변의 요지만 집중적으로 편제되면서 그 당시 그 강복의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주를 하죠. 도망쳐 나가죠. 자, 그게 도호화라고 하는데, 근데 당나 초기 때는 이 도호화에 대한 근본적인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본족지주의만 고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더 이제 심화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당나 현종 때 오문영의 건갈 정책에 인해서 이제 본적지 선한주의가 포기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민족의 성장으로 해서 기미 체제가 좀 파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은 별로 없는데 주변의 이민족들이 세지니까 자 이걸 통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공격부터 이제 효율적 방어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절도사라는 그런 새로운 간직을 만들고 그 밑에 이제 이민족 군대로 구성된 병경 방위군을 이제 배치를 시켜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변진 체제가 형성되는 이제 유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변진 체제 구조를 보죠. 이 변진이라는 것은 절도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런 이제 어, 행정구역 또는 군사구역을 이제 변진하고 하는데요. 자, 절도사는 뭐냐면 변진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래서 2개에서 10개 주를 총괄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자사도 겸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권 외에도 민정권하고 뭐도 있냐면 재정권도 같이 있어요. 민정권과 재정권도 같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파견된 지방간 임명을 배경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족을 이제 그 지역 자기 통치하는 자사의 지방관리를 임명하죠. 그리고 절도사끼리 상호 통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또 뭐냐면 형성하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제 대항을 하죠. 물론 이제 절도사라고 해서 다 대항한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순지는 아니고 반칙지지라는 절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칙지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통치기구를 보죠. 통치기구를 보면 변진들은 보통 2개 이상의 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 2개 이상의 주 중에 핵심적인 주가 있어. 이 절도사가 머물면서 통치하는 주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주원을 설치해요. 주원. 주원. 그래서 해부, 그러니까 이제 변진 중에 중추기관 중에 지배기구를 이제 주원이라고 해요. 주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변진의 여러 주들이 있죠. 변진의 여러 주들. 그래갖고 그때 이제 변진의 여러 주에 이제 주마다 사원을 설치해요. 그래서 사원을 설치해서 이건 절도사의 지배기관인데 절도사들이 마음대로 거기에 임명을 해요. 그래서 막직간을 설치해서 자기 개인 측근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버려. 예. 그래서 크게 주원과 사원으로 이렇게 번진 그 통치기구가 있었고 이건 당나라의 통치기구와 별개로 움직이는 그 기구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 변진을 이제 뭐냐면 변종을 보죠. 이때는 반칙기 지지를 이제 기준을 보는데
자, 크게 보면 단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단련은 일단 지방 예비군 정도 보시면 돼요. 농한기 때 소지훈련 병사를 받는 훈련받는 병사로서 절도사 주종 관계 형성되지 않고요. 그 지역에 그냥 항토 예비군 민병대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토착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강건과 가병으로 이제 구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강건을 악원이라고 하죠. 악원. 그래서 아회군과 아중군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해부에 주둔된, 그러니까 중앙군이라고 볼 수 있죠. 절도사 볼 때 그 핵심 주에 주둔된 병사로서 친위군을 구성했어요. 근데 이 아중군이 친위군인데 이제 이 친위군이라는 게 돈을 잘 주고 대우를 할 때는 친위군인데 돈을 잘 안 주고 자기한테 불만이 생기면 이들이 뭐냐면 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하극상의 주범이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교병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절도사를 다 취업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마음 드는 절도사를 내걸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중군 외에도 외진군이라고 해서 해부에 주둔하진 않지만 그 당시 그 절도사 주종 관계에 맺고 있는 진장들, 그러니까 이제 사원들 진장들이 통솔된 부대를 외진군이라고 해요. 외진군. 자, 근데 이게 강건인데, 근데 이제 절도사 입장 볼 때는 아중군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아까 전에 쿠데타를 계속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도사 지위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그 진짜 친위군 중에 더 친위군을 더 뽑아가지고 만든 게 가병이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친위 세력들 중에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게 가병인데, 가병끼리는 가부장, 그러니까 부자 관계를 맺어요. 부자. 그래갖고 이 부자 관계를 맺어서 끈끈하게 서로가 연대감을 이제 가시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병사하고 장군끼리 이렇게 부자 관계를 맺는 그런 형태는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한족들이 없었던 거고, 저는 돌골족 같은 유목민족들에게는 있는 그 풍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그 구성이 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변진의 존재 배경과 한계를 보면 생산의 발전에 새롭게 등장한 상이나 토세육대 지원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 이들은 그 양세법에 의존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체제 유전적인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변진이 발효를 해도 당나라를 없앨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없애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절도사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양세법이라는 조세 체계에 의존하는 존재였고, 당나라부터 어떤 물적 지원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한계점도 있다. 그래서 이거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고려시대 때 무인 정권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인 정권 중에 최씨 정권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최씨 정권 입장일 때는 자기가 이제 직접 왕을 교체해가지고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안 됐잖아. 그 사람들이. 왜 왕이 안 됐냐면, 일단 명분도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어떤 물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 왕조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개창할 수 없었어요. 근데 좀 한계점이 있었어.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번진 체제하고 좀 약간 비슷하죠. 동일한 군사 정권 하에 변진 체제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변진 체제 구분을 볼게요. 자, 변진 체제 구분은 이제 큰 시기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보면 되게 세 시기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 변진이 시작해서 안사의 난까지, 이게 변진기 번경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이제 뭐냐면 현종 때부터 원화 중까지 내지번진기라고 일기를 이제 얘기하죠. 자, 그리고 원화 중에서 항소의 난에서 어느 정도 순지화가 진행되고 항소의 난까지를 제2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2차 내진 번진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봤어요. 자, 번진 체제 구분에서 첫 번째는 변진의 시작부터 안사의 난까지예요.
예. 변진의 시작은 어디에서 보냐면 현종 때부터 이제 보죠. 그래서 현종 때에 부병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당시 변경 지역에 변진들을 설치하죠. 절도사를 배치하고. 자, 이 시기 때는 변진들이 내지에 있지 않고 주로 그 당나라 외곽 지역에 있었던 거야.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었던 거고, 요걸 이제 변경 변진기라고 하죠. 이때는 당연히 이제 세계 제국적인 어떤 성격이 점점 후퇴해서 공세적 입장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이제 내진 변진기예요. 이때는 변진 체제가 이제 확립됐는데 안산에 난 이후에는 이 절도사들을 뭐냐면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고 그 당시 안력산이나 사사명 밑에 있는 그 부하 장수들이 이제 뭐냐면 기부를 해오면 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변경군진 당연히 살아남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지까지도 변경 외에 그 내지까지도 절도사 변진을 설치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변진 체제가 이제 확립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순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자 일단 그러면 요때 내지 변진기의 이제 변진대의 특징을 볼게요. 변진대는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분립지형형과 그다음 권력지향형, 그다음에 통일권력지향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변진은 이제 반칙지지라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당나라 정부는 형식적으로 인정해요.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여러 가지 재정 권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 자기들의 세력 군영 때문에 당나라 정부는 형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인 정치 운영이라든지 그 지방의 통치는 자기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재정권, 뭐 사법권, 군사권 다 장악해. 예. 그래서 실제 거의 반독립 국가로 이제 뭐냐면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분립진영형의 그런 절도사들이 어떤 절도사냐면 하북 삼진이라는 절도사가 있어요. 위박, 성도, 농영 절도사인데 여기 이제 지도에 잠깐 보시면 여기 하북 삼진이 있죠. 오늘날 이제 북경 부근이죠. 북경이나 하북성 부근에 있었던 이 지역이 하북 삼진이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이들이 변경병진 중에 제일 반칙지지 중에 세력이 제일 컸던 세력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북 동부 지역에 밀집돼 있고요. 독자적인 징세와 사법, 군사권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하중 지역에서는 반란군에 투항한 유력한 장군들에게 절도사 임명할 병력과 지방 그 영역을 지배 영역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북 삼진이 형성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탈 체제, 그러니까 수탈 체제는 절도사들의 이제 수탈 체제죠. 이 수탈 체제 개입하는 세력들에게 일체에 협력하여 반항을 하고요. 이들은 자기끼리 싸우다가도 외부의 적들이 이제 자기들 공격하면 그에 저항을 하게 돼. 특히 이제 당나라가 순지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주 타겟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 정부의 이런 그 순지하 정치에 반발했던 큰 세력 중에 하나가 하북 삼진 세력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통일 권력의 당당자로 성장과 한계가 있었다. 왜냐면 그들 밑에는 이제 물론 일본 이제 형성 계층도 있겠지만 막노 집단이 그렇게 부인 집단이 그렇게 형성돼 있지 않고 그들 스스로 뭔가 새로운 어떤 행정체계나 징수체계를 만들어가지고 당나라 정부에 만약 기생하지 않고 독자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통일 정권을 말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들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무인 정권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정적 구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걷는 세금은 크게 이제 유주, 유사, 그 다음에 상공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주에서 세금을 거두면 일단 주 자체에서 뭐냐면 유주 머무르는 세금이 있어야 되겠죠. 머물유자 왜냐면 자체 경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유사 절도사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심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 이제 절도사들이 임명한 거기 이제 진장들이 거기에 세금을 거두면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뭐냐면 절도사에 보내고요. 그중에 또 일부는 상공을 해요. 상공은 뭐냐면 중앙에 보낸 비용이야. 근데 대개 보면 중앙에 보내는 비용을 보내지 않고 이걸 징수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재정이 압박되게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이제 중앙재정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강남 지역 때문에 강남. 이 강해라고 하죠. 정확한 말은 강남의 양쯔강 하류 지역을 얘기하죠. 자, 강해 지역이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 당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순지 지역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순지와 연결되는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은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좀 소수 경우지만 권력지향형이야. 그래서 그 앞에 그 분리지향형의 일부 속성을 이제 포함됐는데 아예 분리지향형 같은 경우에 당주의 어떤 권위를 인정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근데 이건 당주의 권력을 아예 부정을 해. 그래서 이들은 이제 지방적 기반이 좀 약하고 용병적 성격이 강한데요. 이희열 같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권력 지향형적 성격이지만 좀 약간 그 소수적인 소수고요. 그 다음에 통일 권력 지향형 같은 게 뭐냐면 당나라 정부에 충성을 하는 애들이야. 절도사지만 당나라 정부에 충성을 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있는 절도사냐면 강남과 사천의 절도사고요. 그리고 당의 지배체제를 수용을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로 절도사들은 한간의 관료들, 특히 이제 무인벌 귀족들이 많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강해는 양쯔강하고 해수 그 부분, 양쯔강 하류 지역을 얘기하는데 하중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남 지역 같은 게 양쯔강 하류뿐만 아니라 전체 전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문벌 귀족들이 절도사 임명하고 나서 어차피 거기에 오래 머물 생각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진봉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했죠. 한관들에게. 그래서 이제 주의 재정이 뭐냐면 궁핍해지고 그리고 군대들에게 월급도 안 주고 그리고 더 징수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농민 반란이나 군대들의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향소의 반란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뭐냐면 잠깐 주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반칙지지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주 866페이지 6번 보세요. 자, 내지 번진 가운데 징세, 사법, 군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소왕국이 있었으니 이들을 반칙지지라고 한다. 특히 청흥, 성덕, 노동 등 하북 3지는 노골적으로 당항조에 이제 정했고 다른 번진들도 그들을 본받으려고 했다. 번진들은 왕조에 순중하는 순지 번진을 만드는 그 소위 번진 간섭, 순지하라고 하죠. 그래서 당황조의 그런 뭐냐면 사활이 걸린 문제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아틀라스 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한국인의 이제 중국사를 볼게요. 안력산과 사사명을 높이 받들며 그 당조의 개입을 저지하려고 했다. 이들은 절도사직을 세습하면서 조세를 중앙에 보내지 않고 독점했으며 간내 관리들의 임명관을 파면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독립 그 상태에 또 당말게 유지했다. 이외에도 하부에 평론하는지 해서 상남 동독의 번진들도 당조의 명을 받지 않고 반독립적인 경향을 보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상남 동도 지역은 예,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이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순지에 관련된 내용 있죠. 당주의 권위는 인정하고 그 지방을 받는 번지를 순지라고 하는데 안사의 난이의 경제적 중심을 부상한 강해 지역을 포함한 하중 강남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한강과 문신 관료들이 절도사 임명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당나라 입장에 올 때는 이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반칙지시처럼 당나라 중앙의 권력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을 약화시켜야지 당나라의 중앙 권력이 강해질 수 있고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읽은 것처럼 이 분리지향형 그런 반칙지지들을
뭘로 이제 만들려고 했냐면 통일 권력 지향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순지화 시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순지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보면 순지화가 크게 1차와 2차에 거쳐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1차 진행 순지화는 실패했어. 왜 실패했냐면 여기는 이제 그 있는데 여기 앞부분이 있죠. 덕종 때 이제 1차 순지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 실패하면 일단 그 군사력 기반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이제 뭐냐면 여러 세력들을 건들다 보니까 하복 삼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칙 지지가 연합해서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전략 전술에도 잘 못했죠. 그래서 한쪽만 패야 되는데 여러 세력들 동시에 해야 되다 보니까 동시에 싸우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1차 순지하는 덕중 때 있었던 1차 순지하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순지를 하게요. 이게 이제 2차 순지하야. 2차 순지하. 자, 2차 순지하를 좀 보면요. 잠깐 868번 볼게요. 자, 2차 순지하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절도사 세력들을 그 당시 만약에 견제하려면 강력한 중앙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체군이라는 중앙군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 당시 세금을 차하고 다, 그러니까 염세와 다세가 있거든요. 여기 전매제를 실시하고 있었죠. 그걸 바탕으로 신체군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좀 보면 868번을 보면요. 당조가 변진보다 압도적 우월한 제적적 기반을 갖고 중앙의 군군인 신체군을 적극적으로 강화시켰죠. 그걸 육성한 결과였다. 신체군은 황제 개인의 군대의 성격을 띠며 요게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한간이 통솔한 거야. 황제가 이제 뭐냐면 문관들을 이제 믿지 못하니까 자기의 측근 세력인 한간들을 이제 뭐냐면 줬는데 그들에게 군사권을 줬죠.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들이 군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조차도 폐기를 시켜버려. 예. 자, 그 결과 절도사의 번진 번역의 통제권을 부분적으로 중앙에 회수했고 재정권도 회수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2차 순지화 과정을 보면 이제 신체군이 큰 기반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신체군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절도사들을 톱을 하고 그리고 절도사들을 이제 톱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뭐냐 집단적으로 톱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제 대했죠. 그래서 뭐냐면 한 놈을 팼죠. 그래서 한 놈을 팬 다음에 정렬시키면 그 다음 걸 또 패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팼어.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순재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당조가 이제 안정화됐는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체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군대 개혁을 해서 성공했고 재정 개혁을 이제 보면 재정 개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재화된 후에 한 거예요. 그 당시 지군, 그러니까 지군이라는 것은 그 여러 이제 주 중에 해군하고 중앙주가 있고 절도사 주 중에 그다음 그 빗대 변경주도 있죠. 그래서 변경주에서는 유사가 해가지고 절도사들에게 올리는 돈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부에 올리지 말고 중앙으로 올리게 해요. 예. 그래서 해부에서 올리는 상공 면제 조치를 철회하고 재정권을 회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해부 중앙 그 재정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절도사의 중심 주에서 그 당시 상공을 올릴 수 있는 이제 면제 조항은 있는데 그것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에서 재정권을 회수를 했다라는 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순지화가 나름대로 긍정적 기능도 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또 사회 경제적 폐해를 또 불러일으키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체권을 누가 장악했죠? 그 당시 이제 한간이 장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권 장악의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한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진병을 뭐냐면 너무 가다하게 인상을 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군대에 돈이 없다 보니까 월급 안 주다 보니까 번진병사와 절도사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대립구도 아래서 농민반란과 각종 군인반란이 일어나고 병랑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황소의 난이 나서 강남의 상실로 지배력이 상실하게 돼요. 예. 자, 그 과정을 한번 869번 읽어볼게요. 이거 잠깐만. 읽어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읽어볼게요. 이건 요즘 읽었네요. 예. 잠깐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강군까지 신체권을 한간이 장악을 했죠. 강군은 이제 지방에 이제 뭐냐면 그 군대들 통제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주로 한간들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간들이 지방군까지도 장악하게 되는데 자, 강군과 이제 신체권을 한간이 장악하면서 관료의 인선의 개입이나 한간의 황제 폐립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황제를 그 당시 뭐라고 불렸냐면 한간들이 문생천자라고 불렸죠.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 문관관료 절도사들이 뭐냐면 짧아 임기가.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한간들이 잘 보이게 해서 중앙권력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 진봉을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문관절도사 임명으로 임시직이라도 중앙에 다시 들어왔을 때 지방에 맺은 사적 관계에 인한 분당이 맺던 당파가 형성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관절도사 그 지방에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조할 수 있는 막노색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막노색들을 지방의 인재들로 등용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등용할 때 처음에는 그냥 문관절도사의 그 개인 비서관이었어요. 임시직이었죠. 주로 이제 그 임시직으로 등용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문벌 귀족 세력들이 아니라 무슨 세력들이었냐면 그 당시 신흥 세력들, 그러니까 형세호 계층이었어요. 자, 근데 이들이 요게 이제 뭐냐면 문관 절도사들이 중앙으로 돌아올 때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관 절도사들의 이제 문관대 이제 절도사들의 추천을 받고 이제 중앙관직을 임명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우이당파란 말 있죠. 우당과 이당의 어떤 대립은 요걸 배경으로 한 거야. 우당은 문벌 귀족들 이제 얘기고 이당은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문관 절도사 들어왔다가 같이 들어와서 뭐냐면 중앙관직에 올라오고 그리고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이런 세력들로 구성됐죠. 그러니까 이는 신흥 세력들을 얘기해요. 자, 이것이 당파로 연결됐다. 당쟁의 결과를 낳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또 봤어요. 예. 그럼 이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01페이지 펴보세요. 자, 301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자, 밑줄진 기획의 사건의 명칭과 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리고 니을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를 쓰고 그에 따라 발생한 정치적 폐단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숙종 시기 때 천하의 대란이 평정되어 군신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숙종 때 천하의 대란은 뭘 얘기할까요? 이 안사의 난이죠. 안사의 난이 평정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안사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도 하지만 그 뒤에 반란을 동조했던 장수들에게도 하북의 동부의 땅을 쪼개어 나눠줌으로써 하근을 키우게 되었다. 그들은 조정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조연이라는 것은 그 가서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뭐냐면 곡물 같은 것들 갖다 바치고 중앙에 이런 걸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멋대로 관리를 임명하고 부색을 거두었으며 모병의 방식으로 충당한 군사를 거녔다. 당시 이러한 독립적인 이걸 뭐라면 번진이라고 해요. 번진. 그래서 번진 그 다음에 또 뭐 절도사 이렇게 이제 두 개 써도 돼요. 자, 이들은 이제 뭐냐면 반칙지지라 불렸다. 주로 하북 동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다. 반면에 이제 당주의 지배에 수긍하는 번진들, 그러니까 절도사들을 순지라고 했죠.
자, 주로 하중 강남에 위치되어 있고 당조는 반칙 지지를 통치 체제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걸 뭐냐면 반칙 지지를 순지화시키는 순지화라고 하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1차 순지화, 그다음에 2차 순지화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1차 순지화는 그다음 덕종 때 있었지만 실패를 했고요. 그다음 2차 순지화는 현종 때 성공했죠. 이게 원화 중흥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까 이제 사건의 명칭하고 가에 들어갈 말은 맞고요. 썼고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된 정책 패단을 한 가지 쓰시오. 통치 체제 안에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진본과 다세, 그 염세를 기준으로 재정적 기반의 신체권 육성을 했고, 그다음 항군을 강군에 파견했고요. 해부의 상공 연재 조치를 처리하고 재정권 회수를 했고, 절도사의 변진 병력 통솔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했다. 뭐 등등을 쓰시면 돼요. 예. 요거는 뭐 한의 중에도 있고 강자 중국사가 있는데 강자 중국사 있는 내용이 좀 자세해요. 그래서 좀 폭넓은 지식을 원하시는 분은 강자 중국사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게 16년에 나왔던 거네요. 18년이 아니라 16년 기출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거든요. 근데 몇몇 문제가 좀 어려웠어.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반칙 지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양세법 볼게요. 양세법. 자, 양세법은 이제 보면 이제 배경은 군전제 붕괴, 안사의 난 이후에 그 피해가 적은 강남 지역의 세원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했고, 호세와 지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일화시켰다. 야, 그래서 이제 양념의 건의를 받아갖고 했고, 뭐 양줄 제입의 원칙, 경교주의, 호산 대응의 부가 원칙, 그 다음에 이해 징수의 원칙, 전납의 원칙, 단세의 원칙 등등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잠깐 앞부분은 제가 이제 그 여기 부분이 너무 미약해가지고 일단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심화규제에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심화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77페이지 펴보세요. 자, 아까 이제 조용조가 이제 양세법으로 전환됐죠. 조용조가 양세법으로 전환됐는데 그때 이제 그걸 건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양념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하도 이름 좀 자주 나오니까 이름도 정확히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죠. 자, 양세법의 기원을 볼게요. 자, 양세법의 기원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던 호세와 지세의 연을 두고 있어요. 이 호세와 지세는 호등제를 바탕으로 한 호등제. 호등제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당나라 중기 때 이제 그 당시 군전체가 붕괴되니까 그 군전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호등제거든요. 그래서 1등에서 9등까지 나눈 다음에 재산이라든지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건데 종전에 조용조를 가지고 이 호등제를 적용한 게 아니라 부가세 일종이었던 호세와 지세에 처음에 이제 적용이 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호세와 지세에 적용됐다가 이것이 이제 뭐냐면 어디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양세법까지 확대 적용되죠. 그래서 원래는 호세와 지세 같은 부가세에 적용됐던 기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양세법이 실시되면서 호세와 지세가 이제 부가세가 아니라 주요 세금이 되면서 호등제가 자연스럽게 기준이 돼요. 자산과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호세가 뭐고 그다음 지세가 뭐냐?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양세법 이전에 이제 호세와 지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호세는 이제 뭐냐면 자살에 따라 부과됐고요. 주로 그 관료의 복록을 충당하기 위해서 했고 전납의 원칙이었다. 요게 이제 또 양세법에 반영됐죠. 그다음 구호동제를 따라 진술을 했다. 자, 이게 왕공과 관리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주뿐만 아니라 개코도 부담을 했어요. 조용조는 개코가 뭐냐면 면제됐죠. 근데 요때는 호세와 지세는 개코도 부담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상공업자도 호등에 따라 두 등급 부과를 2등을 부과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상공업자도 뭐가 많아요. 토지는 없지만 자산은 많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당시 당나라 중기 때 보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해서 상인 세력들이 부의 축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세는 말 그대로 그 토지를 부과한 자산에 이제 토지에 따라서 이제 부과된 건데 토지의 자산에 따른 부과죠. 토지의 자산에 따라 이제 부과되는데 원래는 이제 구황 목적으로 이제 징수를 냈어요. 가난할 때 이제 그냥 홍역을 둘 때 대비해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도 호등징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물론 예전에 이제 북제 때까지 군등징수였지만 당나라부터는 호등징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건 물납이었다. 예. 그리고 토지 소유량의 다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부과됐던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천묘전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약간 이제 뭐냐면 율령 밖에 있는 세금 제도인데 이거 왜 부과했냐면 영해사직이 증가됐기 때문에 영해사직이 뭐냐면 그 당시 율령 당율에 당령이죠. 정확히는 당령의 외에 간직들이 등장했어. 예전엔 당령에 따라서 그 간직들에게 정하고 간직들 정하고 당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월급도 주고 세원도 마련했는데 당령에 밖에 있는 간직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세원이 없는 거야. 이들에게 월급을 준. 그래서 거뒀던 게 청묘정인데 이 청묘정들은 주로 이제 아까 그 영의 사직들에 주거나 부족한 간비, 경비를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호등제가 적용돼서 걷는 거야. 그래서 호세, 지세, 청모전 같은 건 공통적으로 호등제가 이제 바탕으로 된 거야. 그래서 그 조용조라는 균등 징수 체제 안에 호등제라는 뭐냐면 불균등 징수, 차등 징수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형식적 조용조의 균등 징수가 주 메인 그 세금 제도였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호등제가 등장하고 호세, 지세, 청묘전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는 건 뭐냐면 당률에 기반을 한 율령 체제가 점점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확실하게 된 것이 안사의 난 때죠. 안사의 난 이후에 이제 강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절도사 세력권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 당시에 강남이 경제적 중심적 부각이 돼 있었고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자, 이 강남을 대상으로 해서 당나라 정부가 세원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한 제도가 양세법이죠. 양세법. 자, 여기 이제 양세법을 이제 파악하기 전에 잠깐 그 위에 그 표를 보죠. 자, 당대 호구수 보면 여기 이제 현종 때까지는 여기 최고로 올라갔죠. 그러다가 안사에 나는 기계가 확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요때 전쟁 와중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요게 호구수가 떨어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당나라 정부가 그 당시 그 중앙 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호구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는 거야. 지방 호구들을. 특히 이제 지방 호구들은 많이 절도가 세력 밑에 있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주로 이제 파악된 호구들은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 지역의 호구들이에요. 강남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호구들을 이제 뭐냐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된 게 양세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죠. 그러면 이제 배경부터 이제 살펴보고 내용 들어갈게요. 배경이 예전에 공사년 기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군전제가 붕괴되고 장원제가 실시되자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조용조율 부담을 없이 이제 견딜 수 없어 도호가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안사해나님의 호구수가 격감을 했죠. 중앙에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호구수를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 쪽에서만 파악이 돼요. 그다음 대토지를 소유한 자들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국가 재정에 부족이 됐다. 그리고 안사의 난이에 강남의 조세수 작고 그리고 그 당시 강남에 또 사회경제 발전이 반영됐죠. 좀 뒤에 얘기했지만 2년 3모작 농경방법이 도입됐고 그래서 상업 발달이 배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강남의 생산력과 인구가 그 강북을 능가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원칙을 보죠. 이 원칙 좀 정확히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한번
세네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세 위주, 이해징수, 자산 대응의 원칙, 양출 재배 원칙, 정액 정납, 거주 등록 기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볼게 양출 재입이에요. 자, 예전에 조용조 체제에서는 먼저 이제 거둔 다음에 세제 거둔 다음에 그에 맞춰서 어 돈을 냈죠.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양출 재입은 거꾸로 먼저 지출을 계산한 다음에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에 맞게 징수해요. 그러니까 선 예산 후 징수죠. 조용조 반대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양출 재입이라고 해요. 양출 재입. 자, 이 양출 재입의 원칙은 지금 근대 국가의 세법에서도 적용되죠.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세울 때 거둔 다음에 그 회계를 회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먼저 회계를 구성한 다음에 징수를 하잖아요. 예산을 정한 다음에. 자, 그다음 건거주인데 건거주인은 뭐냐면 주호와 객호를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부족을 올려서 부과하는 그게 경거주예요. 주호와 객호를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부족을 올려서 부과하는 거다. 이거는 예전에 본적지주의하고 좀 다르죠. 본적지주의는 일단 자기가 태어나고 거기에 본관이 있는 본적이 있는 호적에 거주하면서 다른 데 이동을 못하고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뭐냐면 냈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잘 안 되니까 본적지주의를 이제 큰 기본을 하고 요게 이제 뭐냐면 거주지 주의를 이제 부적주의를 이제 일부 채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은 일단 보내고 도중에 돈 없는 사람들 개코 만들어가지고 개코에게는 좀 조용조를 면제하는 등 주호와 달리 세제 혜택을 줬어. 그래서 이렇게 주호와 국호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종전의 건갈 정책을 부정을 하고 이제는 거주지에 따라서 동일하게 호등에 따라 세금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연결된 게 호사 대응 부가 원칙인데 정부가 아니라 정부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성인 남자 이런 걸 기준이 아니라 자살했다는 평가하는 거야. 호등제 입각에서. 그리고 정남과 중남의 구분 없이 빈부에 차등을 두어서 징수하겠다. 이제는 호등제를 바탕을 했다. 아까 이제 호등제는 예전에는 호세와 지세나 청묘전 같이 일부 세금에만 호등제를 기준했죠. 근데 나머지 조용주 주요 메인 세조는 군중징수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이제 뭐냐면 잘 안 되니까 대토지사를 통해서 빈부의 차이가 생기니까 정부가 이제 빈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호등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 개코 구분 없이 호등에 따라 부과를 했다.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틀란타 이제 중국사 좀 내용을 볼게요. 891번. 자, 농민의 소유한 경제 양각 그 지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는 호등제에 의한 납세 제도다. 이거 이제 양세법을 말하죠. 그래서 인민에 대한 등질적이고 개별 임시적인 파악에서 호단이나 자산 단위, 즉 호등적 파악으로서 전환된 것이다. 자, 과세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이제 자산이 된 것이다. 이로써 인정의 여각 위주의 부세제도가 토지의 실물 위주의 어떤 재산으로 세제로 바뀌었다. 이는 물론 국가의 백성에 대한 인신적 지배력이 약한 데이지만 명대까지 인민 파악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이제 뭐냐면 인두세적인 어떤 성격이 있죠. 정남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근데 이제 자산, 특히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에 명청까지 계속 가요. 예. 그리고 근대 세법에서도 토지나 자산을 가지고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뭐냐 머릿수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잘.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상인들도 매상액의 30분의 1. 그 다음에 상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상고라는 거는 이제 머물러 있는 상인들 앉아서 가게방 만들고 이런 그 상인들 얘기하는 거 돌아다니는 행상도 있잖아요. 이 행상들에도 소재 주연에 따라 징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세 징수는 양세법이라는 그 어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번 걷어서 줄량자 써서 양세다. 하세, 추세 이런 것도 있고 지세, 호세 걷어서 양세라고 있는데 하여튼 양세 징수는 토지 소유 차이를 인정하는 건데 하세와 추세를 나눠서 걷어요. 예, 하세와 추세를 나눠 걷고 하세는 6월달에
추세는 11월 달에.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단세 제도인데 어떤 분은 이제 하세 추세인데 두 번 거두니까 이게 왜 단세냐. 근데 양세가 하나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두 번 걷는 거야. 하세 추세.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양세라는 지목 아래 지세 호세라는 또는 그 지목 안에 하세 추세를 두 번 걷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는 뭔가 잡세가 있었거든요. 기타 세금들이 이런 걸 다 통일시켰어. 양세로. 무조건 하세 추세 이렇게 해갖고 걷고 그다음에 그 걷을 때 이제 호세 지세로 이제 걷는 거죠. 호세는 주로 여름 때 걷고요. 추세는 주로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지세는 가을 때 걷어요. 예, 호세, 추세,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호세는 여름 때 주로, 지세는 가을 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걷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잡다한 세금들을 다 양세로 통일시켜서 호세, 지세라는 명목으로서 두 번 세금 징수를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고 하세와 추세 징수해서 이제 걷는 거는 그 2년 3작이 세제에 반영됐다고 그래요. 자, 이 내용은 892번에 있으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넣어서 자, 예전에는 물납주였는데 이제는 급납주로 바뀌어요. 예전에 호세나 이런 것들이 급납으로 바꿨죠. 냈죠. 그런 걸 반영을 했던 거고 물론 다 급납은 아니에요. 일부 세금들은 또 뭐냐면 물품을 또 걷어요. 예, 그렇지만 원칙상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빈부의 차이를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동거세대에도 부과하죠. 그래서 인구 증가에 의한 세금 징수인데 동거세대는 뭐냐면 호호 안에 같은 집 살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자식들 같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한 호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호도 파악하고 세금을 걷는 거야. 자, 그럼 양세법의 수입 용도를 보면 3분의 1이 유주다에서 주의 경비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3분의 1은 또 송사에서 절도나 관찰사 경비를 쓰고 3분의 1은 상공의 중앙에 납불라도 했죠. 자, 그러면 양세법에 문제점이 없냐? 네, 문제점 많아요. 자, 일단은 그 양세법 문제점은 처음에 진공의 아까 얘기했죠. 진공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내다 보니까 문제점인데 원래 진공은 양세법에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근데 원래는 남아가지고 이제 걷어서 내야 되는데 그 양세법은 남아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지도 않은데 그냥 뜯어내 갖고 잡세 형식으로 또 부가세 형식으로 뜯어내서 걷다 보니까 양세법 밖의 세금이 이제 형성된 거지. 자, 그다음에 호등에 따라 조사가 잘 안 됐고 그 그러니까 숨어있는 호가 납세율 2배였고요. 세율징수가 구체적인 세율징수 기준이 별로 없었다는 거. 그리고 유효한 부호들은 재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이게 다 빈농도에게 부과됐죠. 그 다음에 돈으로 세금 낼 때 물품을 돈으로 바꾸거나 비단으로 이제 일부 대납을 할 경우에는 한산하는 과정에서 관리의 부정의 개입이 소리가 많다. 그래서 비단 한 필은 시가에선 뭐 10량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한산한 과정에서 비단을 대신 대납하는 대신에 20량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리의 부정의 개입의 소지가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그거 운영 과정에서 이제 또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그 체제적인 모순도 있어요. 체제적인 모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실시간 모순도 있고 이 부분은 약간 거기 경기다 서브노트를 좀 볼게요. 자, 실시간 모순은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처럼 그 호상 대응의 부가 원칙인데 호등의 등산이나 동산이나 고지대 이제 같은 부정으로 취한 이득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호등의 결정에도 관리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거. 자, 여기 보면 호등의 동산이나 고지대는 부동산 토지죠.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관련돼 있어요. 요거는 상인계층들과 관련돼 있죠. 상인계층들과. 상인들이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이거 자신들 고지대 이자 수익 같은 거 신고를 안 하고 부정으로 해갖고 숨겨. 그리고 이제 또 돈을 좀 관리들 매수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냐면 자기 내는 세금을 좀 낮추죠. 그 다음에 이제
단세 원칙이 무슨 단세는 뭐냐면 양세법 외에는 잡세를 내지 말려고 하잖아요.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뭐냐면 여러 부가세들이 있었고요. 아까 진봉에 의한 부가세들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염주. 염주라는 건 염하고 주. 염주보다 염다인데. 예. 그래서 그 당시 염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염하고 그 당시 다 차에 대한 전매가 계속 존속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간접세인 거죠, 이것도. 그다음 또 도노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이제가 높아지고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농민의 양세 부담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왜 높아지겠어요? 돈을 내야 되니까 화폐 수요가 많아져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에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농민이 이제 화폐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중하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세의 원칙이 아니라 전납의 원칙에 모순해야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단세 원칙 이렇게 쓰면 좀 안 될 것 같죠? 예, 전납의 원칙의 모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영 과정도 있지만 실시 과정에도 체제적 모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시 과정뿐만 아니라 체제적 모순도 있는데, 자, 일단은 중앙관리 통제의 역할이 있다. 그 반칙 지지들이 상공 조달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순자 이전이니까 그 전이죠. 순지인 강해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달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진봉 같은 것들이 하면서 항소의 난이 배경이 되죠. 그다음 모병제에서 군사비와 관료대 복록이 재정이 부족됐고 그 이들 전가요. 일반 농민의 징세 형태로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래서 세금은 제대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 징수하지 못하고 이런 체질 모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더 늘어났다. 그래서 단세 원칙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가세가 이제 늘어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재정 보충책인데 이건 아마 이제 저번 날에 설명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소금하고 술 전매보다는 이제 술도 전매했는지 모르겠는데 달을 전매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찾아볼게요. 그다음에 술도 전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염주 있는데 염주 달을 이렇게 다시 수정하면 되겠네요. 예, 염주 달. 예. 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소금과 술을 전매, 다세 신설 이렇게 있는데 이 다세도 이제 일종의 전매제예요. 여기 제국의 감매법하고 유한의 통산법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소금과 관련된 거죠. 요거는 예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다세를 보죠. 그 당시 이제 중국인들이 그 차를 많이 마셨죠. 그래서 다세가 신설되고 이게 전매제 했는데 끼다는 이제 차 마시는 풍습이야. 지금 중국인들 차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의 다세를 부과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그 소공의 어떤 술 전매, 다세 신설 이런 것들은 직접 세금은 아니죠. 근데 간접세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뭐냐면 양세법을 통해서 걷는다라는 원칙에 넓게 보면 위배되는 거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세법의 의의를 볼게요. 양세법 의의. 자, 양세법의 의의는 그 당시 이제 그 빈부의 차를 인정하고 율령체제 붕괴에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사유권을 법제적으로 인정했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당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고 15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진일보한 세법이었던 거. 그래서 급납주의, 선 예산 후 징수주의 하는 거. 그리고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약간의 보완을 거쳐서 계속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후에 이제 일족편법 있죠. 일조법을 실시하기 전까지 그 체제가 유지됐다는 거.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양세법 안에서도 이제 후에 여러 가지 또 잡다한 잡세들이 갖다 붙여요. 뭐 신정세 뭐 같이 붙이고 또 붙이고 해갖고 이제 뭐냐면 좀 많아졌는데 이건 다시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세법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요것도 한번 동영상 기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동영상 심화적 내용을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쭉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양세법 의미에서 저는 이제 다른 걸 좀 찾았는데, 조용조가 개별적, 인식적, 군등적 인민지배 체제였죠. 근데 양세법은 호 단위로한 자산에 따른 조세 징수 체제로서 호등적 수치 체제라는 거. 그리고 빈부의 차를 인정하고 국가가 대토지 소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 이런 내용에서 좀 의미를 또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부병제가 이제 이 당시 모병제 전환한 건 예전에 좀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관련된 내용들 한번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25페이지 펴보세요. 자, 325페이지 조세제도 여기 내용 볼게요. 자, 다음은 당나 덕종 때 780년 양념이 실시한 시행하면서 청하면서 제한 네 가지의 새로운 세법 원칙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한문이 있긴 있는데 한문을 그냥 친절하게 여기도 다 해석해 놨어.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A는 여기죠. 자, 호는 주어와 개코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호를 세역징수에 장부 올린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게 주어와 개코라는 것은 이제 건갈 정책에 의해서 이제 실시했던 정책들이죠. 예. 원래 그 조용조 체제에서는 주어와 개코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이걸 이제 조용조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조용조 원래 그 오리지널 해석 체제로. 근데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주어와 개코란 말 자체가 등장한 거는 현종 때 이후부터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예전에는 주어와 개코를 차등해서 줬죠. 근데 구분하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바탕으로 징수를 올린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세역 징수 원칙을 개정하기 전에 원칙을 쓰시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조용조 원칙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조용조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건강정책의 원칙을 쓰셔야 돼. 왜냐? 아까 조용조 오리지널 그 원래 그 원칙들은 주어와 개코는 없어요. 네, 똑같이 중증진세지. 그래서 예전에는 건강정책에서는 주어와 개코를 구분하고요. 차등 징수를 했죠. 이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주어에게 부과된 세금은 그 당시 조용조, 그 다음 잡세는 호세, 그 다음에 지세, 그 다음에 또 인두세의 성격이 신정세 같은 것도 있고요. 개코는 조용조 제한, 호세, 지세, 뭐 신정세 이런 것도 있죠. 이 신정세는 원래는 이제 당나라 때 양세법 때 없어졌다가 또 송나라 때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이제 성인 남자들이 부과하는 인두세적 세금인데, 자, 하여튼 새로운 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어떤 결과가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요거는 이제 안산의 난 때문이죠. 안산의 난 이후에 그 당시 군전제의 어떤 군전제 붕괴 촉진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강남 지역이 부각했대요. 강남 지역의 어떤 세수입 징수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사람은 정남과 중남을 구분하지 않고 빈부의 차등을 둔다라는 거죠. 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요때 이 같은 개정되기 전에 원칙을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정남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세를 징수한다. 조용조 원칙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빈부의 차등 이제 차등을 두는 호상 대응의 원칙으로 바뀌는 거죠. 대응 원칙.
자, 그래서 이제 1-1번, 1-2번, 1-3번 문제 풀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건강 정책과 조용조의 원칙들을 같이 교묘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조용조 원칙을 이제 테두리 안에서 일부 변화된 건강 정책 관련된 주요 기구 관련된 내용을 또 물어본 거고요. 그 안사에 난 이후에 그 실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물어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 보면 3번 문제 볼게요. 중국의 세제는 당나라의 안사의 날 이후에 명대 16세기 중기 이후 그다음에 청대 옹종제 시대 때 큰 변화를 겪었다. 여기는 이제 뭐 그 이유니까 일족편법이고 그다음에 지정 문제 요거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안사의 날 이전에는 이제 뭐냐면 그 양세법 일족편법 이전에 양세법 내용인데 그래서 그 이 세왕조, 그러니까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세제 특징과 세제의 변화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쓰시오. 요거 되게 많죠. 그 양세법, 일족편법, 지정제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의미 같은 거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 받아놨으니까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중국에선 다음에 조세제를 실시한 배경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제 중앙의 재정 지출 근거에서 총세액을 정하고 각 지역의 중앙이 분배한 수량에 따라 그 지역의 호를 세로 징수한다. 자, 이거는 뭘까요? 양출 재입의 원칙이죠. 먼저 총세액을 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양출 재입의 원칙. 그다음 토착호과 그다음에 객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호와 객호. 그러니까 객호죠. 주호와 객호를 모두 현재 거주하는 주연의 호족에 편입하여 장정과 재산에 따라서 다가있다 호등을 정한다. 예, 이렇게 있는데 장정은 아니에요. 재산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토지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96년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답이 문제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원 측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뺏겨가지고 사람들 시켜갖고 이게 만든 건데 적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장정은 아니고 제대로 토지 같은 것 같아요. 용어를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다가에 따라서 호등을 정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건거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건거주의. 자, 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 나눠서 징수하되 하세는 6월 달에, 추세는 11월 달에 납세 기간이 정했다. 예. 그 다음에 호등에 따라 화폐를 내고 토지에 따라 미국을 냈다. 이거 급납주의예요. 급납주의. 근데 일부는 호세는 그 급납의 원칙이고 그 다음 비단으로 이렇게 뭐냐면 대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지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지세는 일부 토지를 내요. 토지. 예, 그래서 이걸 낸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음에 조세되니까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한 양축 재배 원칙, 그 다음에 건거주의, 그 다음에 급납화 등등은 뭐와 관련된? 양세법과 관련된 거야. 양세법. 그 양세법 관련된 배경은 뭘까요? 토지 경영을 위해서 농민의 몰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력 변화에 따른 고가의 급격한 격동은 그거는 상관없고 자 상업활동을 활발한 화폐수의 증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의 미발달 식량 부족 요 3번은 뭐 배경은 될 수 있어도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직접 배경이라 볼 수는 없고 일본보다 좀 배경이 떨어지죠. 요거는 당송 병역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농업기술의 발달은 이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 당시 농업기술 발달됐죠. 이건 뒷부분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문제. 자, 가와 나는 중국의 각 시기별 조세제도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정남과 중남을 구별 없이 빈부의 차별 두어 그 비록 조용조 명칭이 섞여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 용과 조가 어울려 조를 넣어 놓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정남과 중남의 구별 없다. 이런 말에서 이제 알 수 있죠. 빈부의 차이 구별 차이 뒀다는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양세법이야. 양세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호, 조지명. 그러니까 호의 조명칭이 있는데 그 당시 유저는 농토가 있는 자는 족을 내고 그다음 호가 있는 자는 배와 비단을 냈으니 농토 외에도 다시 호구에 대해 세금이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어는 호구에 대한 세금이 있다는 거야. 네, 농토 외에도 호구에 세금이 있다. 유호. 자,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서진의 호조식을 얘기하는 거야. 서진의 호조식. 이 호조식은 정가전제와 같이 실시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용과 조는 조를 감하지 않는데 다시 신정이라고 하죠. 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걷는 세금을 걷고 하폐와 쌀을 거뒀다. 후대에 그것을 그대로 안전시켜 양세법 조사하고 신정을 용조로 하니 어찌 중복해서 걷는 부셈을 알겠는. 자, 이건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양세법이에요. 기본적인 양세법인데 이 양세법에다가 신정세를 걷는다고 했죠. 원래 이 신정세는 양세법 이전에 당나 초차 거뒀던 인두세 일종인데 부가세 일종인데 양세법 이후에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송나라 때 다시 신정세를 걷어요. 부가세로. 그러니까 원래는 양세법이 단세 원칙이에요. 양세법 외에는 기타 잡세를 없앴다고 했잖아요. 근데 양세법 실시할 때부터 이미 이제 진봉 같은 잡세들이 또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다세라든지 술과 염매, 전매 등등 해갖고 간접세금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거기에다 송나라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신정세가 갖다 붙여. 없어졌던 세금이 다시 부과이 돼. 네.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언제 때냐면 송나라 때야. 송나라 때는 양세법 외에도 이런 신정세 같은 잡세들이 또 부과되기 시작해요. 네. 요 내용은 제가 출제 교수님 그 제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 가아라는 중국의 사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건 내용이 없어가지고 관련 사료가 없어갖고 교수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는 조용조를 두었는데 농토가 있으면 조가 있고 호구가 있으면 조가 있다. 조는 특산물이죠. 몸이 있을 때 용이 있었다. 뭐 등등 있는데 이거는 조용조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용조. 당나라 초창기 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옳은 것을 찾은 거니까 가는 모병제 실시할 때 제도이다. 예. 양세법 때 모병제가 실시됐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절도사가 변제를 통치할 때 제도이다. 호조식하고 관련되니까 이게 아니죠. 가해 제도는 균전제와 함께 실시했다. 아니죠. 이건 송나라 때 실시한 제도니까 틀렸죠. 그래서 나의 제도는 점점 가전 때 실시했다. 이거는 조용조니까 아니고 나의 제도 점점 가전과 같이 실시한 제도는 아까 나와 연결되죠. 호주식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이제 뭐냐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점점 가전전 때 실시했던 세금 징수 기준을 쓰시오. 방법을 쓰시오. 호주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기수는 이제 배우려면 먼저 할 것이 어느 때일까요? 서진의 호주식이죠. 나가 해당하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당나 초기 때니까 조용조세제죠. 나죠. 나. 그 다음에 또 그 양세법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다음 당나 양세법, 중기 때 양세법이니까 여기 가고 거기에 이제 양세법 기본으로 해서 신정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할 때니까 송나라 때죠. 그래서 다죠. 그래서 나, 라, 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답이 1번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기 보면 기역에 들어갈 황제와 디귿에 들어갈 인물 쓰시오. 그리고 니은과 리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하여 두 벽의 특징을 쓰시오. 자, 자칫 동감에 기록이 있다면 제옥이는 촉으로 들어가 기역에게 심각한 군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해 지역의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상조해요. 강해 조용사 등용됐다.
자, 요때 그는 현종 때야. 현종이 거의 죽기 전에야. 현종이 물러나고 이제 숙종이 상황 정치를 물러나고 현종이 상하을 수 있을 때죠. 그때 강해 조용사는 이제 파견하고요. 지덕 연간초. 이때 이제 지덕은 숙종 때 넘어가요. 자, 연간초에 나라 재정이 부족하자 그는 새로운 한계부터 숙종부터 여러 도의 가격을 이제 담당을 맡았는데 그는 소금 전매법을 실시해서 전국 곳곳의 해엄, 지형, 점형 등을 간장하여 그 이익을 군대 비용을 충당했다. 요때 소금 전매법은 뭘까요? 감매법이죠. 감매법. 자, 감매법은 특징이 뭐예요? 제국의 감매법은 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다 국가가 장악하는 거야. 네. 그래서 강해 지역을 중심으로 2년간 실시해서 전국을 실시해서 이제 확대시킨 제도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군대 비용을 충당했고 그 제국이 대신에 염정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게 유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유한. 그래서 사람 이름도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유한은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이 혼란스럽다 생각하면서 새로운 소금 점유법을 실시했다. 그죠? 자, 요 새로운 소금 점유법은 그 뭐냐? 요거는 유한의 통상법이죠. 통상법. 통상법은 그 당시에 이제 염의 생산부터 출하에서까지는 생산은 간에서 하고요. 운반과 판매는 상인이에요. 그래서 상인이 운반과 판매권 얻는 대신에 그 당시 이제 세금을 정부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 부분을 아웃소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결과로 해갖고 이제 소금 판매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강해 지역의 대상이나 지주들이 염상으로 변신했고 이들이 이제 부를 축적하죠. 근데 일단 간에서 공식적인 받는 염상 외에도 뭐냐면 밀염도 있죠. 그래서 이 밀매사 이런 것들인데 이들을 이제 정부에서 탄압을 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들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군대 사병 조직을 같이 거느리고 뭐냐면 조직화시키죠. 일종의 지금 뭐 멕시코의 카르텔 정도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부의 염적이라고 불렸어요. 염적. 자, 하여튼 니을가 이제 니을이니까 이제 아까 차입장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국의 감매법은 염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장악했다. 국가가. 그 다음에 유한의 통수법은 연해 생산에서 취하는 간이 장악하고 운반과 판매는 상인이 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는 이제 풀었고요. 예, 좀 쉬었다가 뭐냐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가 당나라 시대 때 그 뭐냐면 사회 경제 변화를 좀 설명할게요.